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표 혁신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전면 쇄신과 혁신위원회 출범을 약속했죠. 혁신위원장으로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진보 원로 인사 이래경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혁신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 만든 더불어민주당 이 당명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의 방향이 이재명당 만들기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첫 소식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혁신기구에서 당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이름까지 바꿀 만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건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김상곤 혁신위를 출범시켰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이 당명을 이렇게 민주당으로 새정치민주당이 저는 적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혁신위에서는 최고 의사결정을 기존 전당대회가 아닌 친명계가 주장하는 전당원 투표제로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당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당 색채를 벗고 이재명당 만들기에 선봉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혁신위원장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혁신위는 이르면 금주 내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이래경 혁신위원장 과거 발언을 보니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자폭한 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이 민주당사를 곧 찾아가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함장을 향해 부하를 죽인 사람이라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결국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지훈 기자, 조금 전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조금 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과거 발언 등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물러난 건데요. 지 이사장은 지난 2월 SNS에 미국을 언급하면서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남북관계를 파탄낸 패권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침범 논란을 언급하며 한 말인데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자폭한 거라는 음모론을 여과 없이 퍼뜨린 겁니다. 이 이사장은 그간 뚜렷한 반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채널A 통화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공당의 혁신위원장이 될 수 있냐면서 내일 현충일 기념식이 끝나고 7일까지 회촉하지 않으면 당사를 찾아가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선 직후 이 이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폭격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 원인 불명이라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울어지고 음모론으로 논란이 된 이래경 혁신위원장 선임을 철회하라. 비명계는 위원장 발표 2시간 만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친명계가 엄호에 나서면서 양측이 대립하기도 했는데요. 김유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한 지 2시간 만에 당내에서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 친문 인사인 홍영표 의원은 SNS를 통해 이 이사장은 지나치게 편중돼 혁신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당내 논의가 전혀 안 됐고 검증도 안 됐다며 내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당명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당명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비명계 반발에 친명계는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당 내에서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한 친명계 의원도 이 사장 발언 논란에 대해 혁신을 하겠다는 인물이면 그 정도 수위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내정 철회 여부에는 말을 아끼며 여론을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혁신이 아니라 망신,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자폭위원장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런 노선으로 갈 거면 차라리 김어준 씨를 선임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이래경 이사장이 결국 사퇴를 했네요. 네, 조금 전 이래경 이사장이 공지문을 냈는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고 일단 밝혔는데요. 강성 발언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맞지 못하게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조금씩 이제 살펴보죠.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이 사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나 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불거진 건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이 이래경 이사장을 적임자로 본 겁니까? 당초 이 대표는 이래경 이사장의 경륜과 연륜 그리고 강한 추진력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당이 친명, 비명 간 갈등을 겪는 상황이잖아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원로격인 인물인데 비명계도 뭐라고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혁신안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여기에 이 박지원 학습 효과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3월 대선 패배 이후 20대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파격적으로 영입했지만 당내 갈등만 노출시킨 것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자, 이 대표는 이 이래경 이사장을 앞세워서 무슨 혁신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이 혁신의 시작은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불거진 이 당의 도덕성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참에 당의 체질까지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혁신위는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당명 변경, 전당원 투표를 통한 최고 의사결정 등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친명계가 주로 주장하는 거다 보니 당 일각에서는 이 혁신위를 앞세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당에서 이재명 당으로 당을 장악하는 것 아니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임무를 맡았던 이래경 이사장, 대중들에게는 좀 낯선 인물이거든요. 네, 어떤 분입니까?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이사장은 김근태 전 의원의 싱크탱크 격이었던 한반도재단의 이사를 맡았고요. 재단 활동을 하면서 함세용 신부와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2014년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창당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대표 제안자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선임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불거진 논란이 한가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천안함 자폭설을 비롯해서 과격한 발언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보시면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법치를 가장한 조폭 집단, 유일한 길은 윤과 무리를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일 등 반정부 글을 다수 썼고요. 대북 전쟁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중단하라며 친북 성향의 반미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또 여러 음모설도 제기했는데요. 한국 대선에도 미 정보 조직들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라며 대선 조작설을 제기했고요. 코로나 발발 초기엔 코로나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되는 발언들 SNS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럼 민주당은 안 찾아본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강행을 한 겁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애초에 당 지도부가 이런 이 이사장의 과격한 성향과 발언 등을 사전에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대표는 이 천안함 자폭설과 같이 과격한 발언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당 안팎의 우려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우려 끝에 결국 이렇게 이래경 이사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후속도 조금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는 기자 윤수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받는 수신료는 사실상 매월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가 되죠. 대통령실이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통합징수 방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에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전기료와 함께 자동 부과된 KBS 수신료를 앞으로 따로 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대통령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994년부터 30년 동안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끼워 KBS 수신료를 징수해온 방식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습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면 통합 징수 근거가 사라져 별도 법 개정도 필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국민들이 강제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구당 2,500원인 수신료를 통해 KBS가 벌어들인 수익은 2021년 기준 약 6,800억 원입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분리징수는 그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도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경찰은 MBC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갖고 수사 중이죠. 그 MBC 기자에게 한 장관 개인정보를 전달한 그 경로가 있을 텐데 그 최초 전달자로 최강욱 의원을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동훈 장관도 맞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최강욱 의원 국회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최 의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오전에는 최 의원의 자택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이 MBC 임무기자를 거쳐 열린공감 TV 등으로 유출된 경로를 수사 중입니다. 일단 경찰은 최초 전달자로 최 의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펄쩍 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질 치는 거는 이제 뭐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맞받아치며 대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사검증 등 공익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목적과 유출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해온 장애인 단체가 있죠. 국민의힘이 이 단체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회에 일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민간단체에 대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맞춘 행보로 보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단체가 운행 중인 버스를 막아서고 한 참가자는 버스 아래로 몸을 집어넣습니다. 장애인들이 언제까지 자동버스를 도입해달라고 거리에서 외쳐야 합니까? 이 단체는 2021년 서울시로부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고는 이 같은 집회를 실적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보조금을 전장현이 불법 집회 참가자의 일당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를 하고 그 불법 시위로 예산 전용한 단체들은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겁니다. 민간단체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의 절반이 집회였다는 겁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88%가 전장현 소속 단체들에게 돌아갔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습니다. 전장현 측은 채널A에 당초 캠페인 활동을 하도록 지급된 보조금이었고 캠페인 참가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써 환수당한 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국회 출입 동선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는데 최소 15명의 출입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 사무처에 들이닥친 건 오전 10시 반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방호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원들의 사무실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2021년 3월과 4월에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록이 조회된 의원은 최소 15명.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4월 28일과 29일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성격의 조찬 모임과 다음날 의원회관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15명의 출입기록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사무처가 구체적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은 특정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15명보다 많은 현역 의원들의 출입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돈봉투 수수자들을 소환하거나 서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만큼은 절대 못 받겠다. 버티던 선관위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 아빠 찬스 의혹에만 한정해서 감사를 수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회계 감찰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사원의 기구일 것이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를 받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선관위원은 채널A에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적 공분에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헌법적 기관의 존재 가치를 지키면서 이번 사안을 특별하게 취급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방법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9일 선관위원 회의에서 이번 건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야는 서로 다른 대상을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선관위 쇄신을 맡고 있는 선관 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감사원을 비판했습니다. 독립기관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거부에 대비해 수사 요청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바로 이 소리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현충일이 내일도 똑같은 사이렌이 울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로 인해 서울 지역에 울려 퍼진 경계 경보. 시민들이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던 이 사이렌 소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서 다시 울립니다.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의미의 묵념을 알리는 사이렌입니다. 우리나라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민방공 경계경보, 공습경보, 재난경보, 이 중 지난 수요일 서울에 울렸던 경계경보가 내일 전국에 울릴 현충일 묵념 사이렌과 똑같습니다. 적기 공격에 따른 경보 사이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충일을 하루 앞선 오늘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겁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처음 맞는 내일 현충일 추념식에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부상당한 전상군인 5명 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친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환입니다. 네, 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둥둥둥 하면 북소리 같은데요. 누가 북을 쳤을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 전 세계 약 750만 명의 재외 동포들을 지원하는 재외 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개청 축하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큰 북을 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재외 동포청의 출범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뛰고 또 뜁시다, 여러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힘차게 3번 타북 부탁드립니다. 근데 북은 왜 친 건가요? 재외동포청인데? 예로부터 북을 3번 치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하늘에 닿아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다고 하죠. 윤 대통령은요, 재외동포청 설립 약속을 지키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네. 근데 대통령 북치는 모습이 어딘가 좀 낯이 익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대선 유세 기간에도요, 승리를 기원하면서 둥둥 북을 친 적이 있습니다. 후보님께 우리 승선을 올릴 수 있도록 국채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승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성을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좀 신이 난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지난 1월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요,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캠프 개소식에서 윤 대통령이 유세에서 썼던 북을 가져와서 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유대감을 어필하기 위해서겠죠.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육인데 김남국 교육위예요? 네,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요,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이 상임위를 옮기게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소관 상임위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교육위로 옮겼더니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교육위원들이 국가 100년 대계를 깔본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의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김남국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교육위에 보낸 것 아니냐는 뼈아픈 농담과 조소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민영배 의원도 탈당하고 법사위 거쳐서 교육에 갔었던 것 같은데요. 네,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 중에 무소속 의원이 없는 곳이 교육위원회뿐이라서 가게 됐다는데요. 그 교육위에 무소속 의원이 없어진 이유가 무소속이던 민영배 의원이 얼마 전 복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민 의원이 복당 전에도 교육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 의원은요,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탈당을 했죠. 교육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위원이 법사위 검수완박법 안건 조정의 똑같은 모델과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1년 동안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의원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탈당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탈당해서 안건조정위로 계시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저는 적어도 제에게 관한 정치적 효력이 끝났다고 봅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안건조정위의 취지는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3대3으로 맞춰서 공정하게 논의하라는 건데요.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반대편에 참여해놓고 사실상 4대2 구도를 만들어서 민주당 뜻대로 통과를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조정의 취지 자체가 좀 무력화된 거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고집한다면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앞서 민영배 의원의 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죠. 김남국 의원이 그 문제를 반복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얼굴과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수법으로 또래를 살해한 이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된 것과 대조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수사기관이 앞서서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냐, 이 논란입니다. 배영진 기자 보도 보시고 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논란은 아는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난데없이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는 남성. 쓰러진 여성에게 발길질을 퍼붓더니 어깨에 둘러매고 CCTV 밖으로 사라졌다가 7분 뒤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 중에 성폭행 정황까지 드러난 가운데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얼굴과 함께 이름, 나이, 전과 기록 등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신상 공개는 불법입니다. 앞서 사건 발생 초기 살인 미수 혐의 등만 적용해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 신상 정보 공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행 신상 공개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행 신상 공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잖아요. 높은 수준이 됐을 때 당연히 이렇게 공개를 한다든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거의 신상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 금정구 흉기 살해 피의자 정유정 사건처럼 피해자가 숨져야 잔혹 범죄라고 할 게 아니라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가능성 등을 신상 공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상한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데 보복 범죄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 무서워하고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을 때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아는 기자 하자 사회일보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정유정에 대해서 신상 공개가 됐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되면 뭐하냐, 최근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불만들이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진이 공개되긴 했지만 언제 사진인지 실제 모습과 비슷한지 알 수가 없는데요.
카메라 앞에 나올 때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거의 다 가린 상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의 신상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보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 있었죠, 지금. 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이 긴 머리를 내려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오면서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죠. 올해 초에는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도 신상 공개가 됐지만 카메라 앞에선 얼굴을 꽁꽁 가렸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도 많았는데요.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해범 전주환의 경우도 공개된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서 사진만으로는 못 알아봤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의 경우 젊은 시절의 사진만 공개돼 있었는데요. 나이가 든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흔히 이게 감옥 들어가면 찍는 그 머그샷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송파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인데요. 이석준이 동의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 경찰이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법무부 유권 해석에 따라 피의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머그샷을 공개하고 동의가 없으면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동의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 돼 있는 건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머그샷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피의자가 되면 얼굴을 찍어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자마자 머그샷이 공개됐고요.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 부부가 괌에서 아이 2명을 차량에 두고 쇼핑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보도할 때 모자이크 처리가 됐습니다. 프랑스도 범죄자 신상 공개 제한이 없어서요. 2006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 프랑스 부부가 갓난아이를 냉동고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선 신상이 공개됐고 우리나라에선 안 됐습니다. 일본도 피의자의 얼굴은 물론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인데 우리도 하자 이런 움직임은 있죠.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요. 국회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자는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과 인권 보호라는 가치가 상충하다 보니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아는 기자 구자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몸에 착용하는 작은 카메라를 바디캠이라고 하죠. 일부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이 바디캠을 달고 있습니다. 폭언과 욕설 그리고 협박까지 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센터로 들어온 중년 남성이 손에 쥐고 있던 여권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여권을 집어 말을 건네는 순간 주민센터 공무원의 뺨을 때립니다. 라이터 불을 켜며 위협하고 불을 붙이려던 남성이 경찰에 제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언, 폭행 등 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 행위는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2021년엔 5만 1천여 건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구청과 주민센터는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바디캠인데요.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삐 소리가 나면서 녹음과 녹화가 시작됩니다. 공무원 신분증 목걸이에 달고 민원인을 맞습니다. 만약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시작하면 바디캠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공지합니다. 선생님 계속 폭언하실 경우 저희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합니다. 지난 4월 바디캠 도입 이후 직원들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그 자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생겼다 보니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겼다 합니다. 서울 송파구청은 경찰관과 함께 악성 민원인 대처 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양천구는 일부 주민센터에 방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초등학생 앞에서 노출 행위를 하고 도망친 이른바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추적하고 신고한 덕분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 바지를 내린 채 서 있다 다시 바지를 입고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갑니다.
바로 앞에는 초등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남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남성이 알아챌까 거리를 둔 채 112에 전화해 남성의 인상 차기와 함께 도망치는 방향도 알렸습니다. 지금 빨리 와주실 수 있냐고 그 사람의 경로 가는 곳이랑 옷 설명해 드리고 초등학생들의 신고와 추적 덕분에 길에서 신체 노출 행위를 한 20대 남성은 300m도 채 도망 못 가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인근에 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겠지만 안 따라가면 다른 애들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지난해 말부터 이 동네에서는 신체 노출 행위를 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바리맨 있다고 저보고 주시면 여고 쪽에 내리는 쪽에 많이 있다는데. 실제로 피해를 본 학생도 많습니다. 아저씨가 갑자기 뒤로 따라오면서 갑자기 옆에서 막 얘야 이거 볼래? 하면서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경찰은 붙잡은 20대 남성을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마약 사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자담배라고 속여서 10대 학생들을 마약에 중독시키려고 한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일단 중독자로 만든 뒤에 계속 마약을 팔려 했던 겁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을 급습한 경찰이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너무 해명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해도 되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합성 대마를 유통시킨 총책 21살 이모 씨를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이 씨 등 일당 4명은 지난 3월 이 오피스텔에 모여 합성 대마 등을 퍼뜨린 뒤 돈을 벌 계획을 꾸몄습니다. 경찰이 복원한 하드디스크에선 대마 유통 계획이란 제목의 문서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문서에는 지인들을 손님으로 이끌어낸다,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한다,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총책과 모집책으로 역할도 나눴는데 모집책 2명은 만 15살로 고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나 동네 선후배들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합성 대마를 피우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똑같아 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실제로 합성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18명 가운데 9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중에는 중학생도 1명 포함돼 있습니다.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을 중독시켜 안정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려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통에 10ml, 3통 총 500만 원에 구입한 이후에 중독시킬 목적으로 무료로 무상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전자담배인 줄 알고 합성 대마를 흡입한 고교생 4명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모기가 극성이죠. 그래서 구청 직원,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모기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모기 퇴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따끔한 한방에 윙거리는 날개 소리만으로도 밤잠 설치게 만드는 모기. 지난 2일과 3일 서울의 모기 예보는 올 들어 처음으로 불쾌를 기록했습니다.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주택가의 하룻밤 사이 5마리에서 10마리의 모기가 목격되는 수준입니다. 들어와서 그 한 마리씩들이 되게 뜯어먹고 빨개. 특히나 여기 개천에 너무 많으니까 안 해요. 지금도 많잖아. 이른 더위에 모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본 내연모기 개체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를 웃돕니다. 올해 여느 때보다 힘든 모기와의 전쟁이 예고되자 시민들도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긴 주둥이를 가진 분사기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소독약을 내뿜습니다. 녹색 조끼를 입은 주민들이 분사기를 둘러매고 골목 구석구석 누비며 방역 봉사에 나섭니다. 파리나 모기, 벌레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약을 배정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다가 동협의회에서 방역을 하는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기 보안관이 출동해 하수구나 화단처럼 모기 유충이 모일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구청 직원들도 정화조 속 고여있는 물에 약을 풀어 모기 유충을 예방하고
성충으로 자란 모기들은 해충류인 살충기를 통해 박멸합니다. 유충 한 마리를 구제하면 성충 500마리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유충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선제적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몸을 잘 씻고 모기가 좋아하는 빨강이나 주황색 옷은 피하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요즘 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초저가 경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60원짜리 커피, 1,000원 국수 이런 걸 파는데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편의점에선 초저가 커피 전쟁이 한창입니다. 한 편의점에서는 출근 시간대 2,1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최저 60원에 살 수 있습니다. 통신사 할인을 붙인 뒤 편의점 앱 구독 혜택을 받고 특정 수단으로 결제하는 조건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곳에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저 580원입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선 지난달부터 커피 한 잔을 최저 200원에 파는데 지난달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9.8% 늘었습니다. 하루에 5,000원 이상씩 커피에다가 돈을 쓰게 되면은 그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비슷한 맛의 커피를 즐길 수 있어서 편의점에서 직접 내려 파는 자체 브랜드 커피는 판매량 1위 상품입니다. 고물가에 소비가 움츠러들자 편의점들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인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초저가 제품이 인기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최근 내놓은 1,000원짜리 국수 밀키트는 출시 일주일 만에 10,000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보면은 6,000원은 기본이고 7,000원, 8,000원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에 가서 저렴하게 하려고 있어요. 지난달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가 6에서 7%대 상승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유통업계의 초저가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일주일에 닷새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른다고 하죠. 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주는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1분이라도 더 자고 싶다고 학생들 안 갈 줄 알았더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전민영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한 중학교에서 배식하는 간단한 아침밥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학교는 이 아침밥을 계속 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데요. 현장에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빵을 반으로 잘라 오븐에 넣고 배식을 위해 포장지를 준비합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줄지어 들어오는 학생들. 한 명씩 아침을 받아가고 친구들과 시끌벅적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메뉴는 밥과 국 대신 학생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등 간편식입니다. 집에서 챙겨 먹기 좀 어렵나요? 그냥 준비할 때 바쁜데 아침까지 챙겨 먹으면 지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와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메뉴는 좀 어때요? 치즈가 너무 많아서 진짜 맛있어요. 공짜다 보니 학교에서 아침을 먹는 학생은 100여 명, 전교생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아침을 안 먹었을 때 수업 시간에 배고프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가지고 계속 시계를 보게 되고 아침을 먹으니까 수업 시간에 더 잘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던 무료 아침밥이 전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들도 더 편하게 밥을 먹으러 옵니다. 대상자 학생이 한 50명이 되는데 1교대밖에 왜냐하면 낙인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오르더라고요. 아침 자율학습 시작에 앞서 7시 20분부터 배식이 이뤄지는 한 고등학교. 아침 한 끼당 2,000원을 내야 하지만 매점이나 편의점을 찾는 일이 줄어 오히려 이득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삼각김밥이나 빵 같은 거 사 먹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조식 시범 사업을 3월부터 시작했지만 운영이 쉽진 않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의 예산으론 재료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아침 먹으면서 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근데 이게 모두 다 해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늘면 늘수록 마이너스거든요. 인건비 부담에 선생님들이 직접 배식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10곳 선정하는 사업에 2개 학교만 참여했습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그냥 헌신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학교만 가능한 구조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밥 먹고 뒤돌아서면 늘 배고픈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이 거세죠. 이번엔 지난달 치러진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이 논란입니다. 이 시험의 면접관이 최근에 특정 학원에서 면접 특강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응시생들이 불공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월 23일에서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 필기, 체력 시험을 통과한 2,500여 명이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긴장 속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채용 여부를 심사하는 면접관 중 한 명이 시험 한 달 전인 4월 노량진 소방학원에서 면접 특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주간 진행된 소방공무원 면접 특강에는 수험생 150여 명이 수강했으며 모의 면접 등을 통해 시험에 대비했습니다. 이 특강을 했던 강사가 얼마 뒤 실제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관으로 위촉된 겁니다. 시험을 주관했던 소방청은 해당 면접관의 학원 강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청은 운영상 미흡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은 올해 개편되면서 면접 시간은 늘고 면접 배점은 2배로 높아졌습니다. 면접 점수가 채용시험 당락에 더 중요해진 겁니다. 한 명이라도 안 들어갔을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는 전혀 없잖아요. 일이 있었고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은 되게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소방청은 합격자 최종 발표 이후 해당 면접관과 이 면접관이 평가한 응시생 2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중 특강 수강생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칼부림이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지 홍콩에서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대형 쇼핑몰 한복판에서 일어난 범죄에 2명이 숨지면서 홍콩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홍콩의 한 쇼핑몰. 흰색 민소매 옷차림의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을 갑자기 흉기로 가격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받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남성을 제지하던 친구도 공격 대상이 됩니다. 22, 26의 두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인과 피해자들이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 범인이 범행 10분 전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입했다며 묻지마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被捕人呢係有精神病記錄，係需要呢係定期去作出覆診嘅。 평온했던 오후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쇼핑몰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해 홍콩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홍콩은 아파트가 주상복합이에요. 웬만한 아파트 밑에는 전부 다 이렇게 쇼핑몰이 있어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원본 영상이 확산되자 홍콩 내에선 어린이들의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대낮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충격받았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최악의 열차 참사가 발생한 인도에서 이번엔 대형 다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집트에선 재난 영화 같은 모래 폭풍이 불어닥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건 사고를 전혜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다리 교각들 가운데 주탑 하나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무게 중심을 잃은 다리 상판이 무너지면서 나머지 교량도 폭삭 주저앉고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인도 북부 비하르주 겐지스강에서 공사 중이던 대형 다리가 무너져 내린 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0m 높이의 교각 여러 개와 상판 수십 개가 무너졌습니다. 사상자에 대한 당국의 발표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현지 매체는 실종된 경비원 한 명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다리는 지난해 4월에도 강한 비바람에 무너지는 등 각종 사고로 완공이 8번이나 미뤄졌습니다. 공사비만 2,700억 원이 투입됐는데 불량 건설 자재를 썼다는 주장부터 부실 공사 등 여러 원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열차 3중 충돌 사고 이틀 만에 또다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도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바다를 에워싸더니 순식간에 선박을 덮치고 주변이 컴컴해집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도로를 집어삼킬 기세로 먼지 구름이 성큼 다가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이집트에선 올해는 유독 영향이 심각해 수에즈 운하 등 이집트 나일강 일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 카이로에선 광고판이 무너져 1명이 숨졌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일부 주민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고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자외선도 강할 텐데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60mm, 전남 해안에는 5mm 정도 내리겠고요. 오후 한때 동쪽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바다 안개가 유입되며 중부 서해안은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7도, 부산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5도를 웃돌며 덥겠는데요. 서울은 26도, 강릉 29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연휴가 지나고 더 더워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코인 사건, 이 두 사건이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돈봉투 사라지는 깨끗한 새정치, 그리고 내로남불 없는 공정한 사회일 텐데요. 그런데 이 혁신을 주도할 위원장에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 아닌 자폭한 거라는 음모를 퍼뜨리고 대통령에게 막말하고 이 미국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반미 이념을 드러내온 인사가 선임됐다가 하루도 못 버티고 사퇴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함께 무엇을 혁신하려 했던 걸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산으로 가는 혁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